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 이후 첫 재판에 나와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이란 지적인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모두 사임했습니다. 새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수사 기록과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정보는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첩보를 올린 직원은 오히려 지방으로 전출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를 하는 건 보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생수업체 공정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환경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2014년 조사 때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13조 4천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물 가운데 절반이 방치돼 있습니다. 사업 10여 년 만에 처음 현장 점검에 나선 정부 결과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비경을 자랑하는 섬인 군산 선유도에 이 육지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공사 중입니다. 다리가 일부 개통되면서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4분 동안에 걸친 주장의 핵심은 재판 부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때 법의 수호를 천명했던 전직 대통령이 사법체제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했습니다.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10만 쪽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려면 재판은 그만큼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언을 놓고 재판 보이콧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이란 프레임도 다시 내걸었습니다. 믿었던 최순실 씨가 재벌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뿐 자신은 죄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은 정치 보복이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구속 연장으로 불리해진 상황에서 지지층에 호소하고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웠다. 유죄를 예단하는 의미가 아니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설명이 끝나자마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4분간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구속 연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이어진 발언의 강도는 더 셌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고 결론냈다고 했습니다. 아예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부정하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법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서 끝났으면 좋겠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6개월 만에 입을 연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역시 눈에 띄는 것은 배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재임 중에도 많이 썼던 단어죠.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여전히 최순실 씨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롯데와 SK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등 구속 연장의 사유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면서 오늘 풀려날 것을 기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전 기자들을 모아놓고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비슷한 틀을 내걸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그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부인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구속 연장의 근거가 된 롯데와 SK 뇌물수수 혐의 등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사건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롯데,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당초 구속 만기가 끝나는 오늘 풀려날 것을 기대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 변호인단도 모두 법정을 떠났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정에 살기가 가득하다면서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부터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모두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사임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발언을 마친 뒤 오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변호사들도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10분의 휴정 뒤 박 전 대통령 옆에 혼자 남은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 어떤 부분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한 건지 묻고 싶다며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며 변호인단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괄 사임을 통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유 변호사가 목이 메인 듯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는 말을 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을 재고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 10만 쪽 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심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박 전 대통령과 재판을 받는 관련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한 지지자는 나를 사형시키라면서 소리친 뒤에 법정 밖에 누워있다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 모습을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법정 안에서 소리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곧 재판이 끝나가자 법정에 앉아있던 한 여성 방청객이 소리쳤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나는 사형을 원한다, 나를 사형시켜달라며 소리쳐 울던 이 방청객은 법정을 나가면서도 욕설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며 감치를 위한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채 법정 밖에 누운 지지자를 119 구급대가 실어가 감치 재판은 취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지지자들이 소란을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유영하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잘 모시지 못했다, 콜로세움 광장에 홀로 남겨졌다는 등 지지자들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할 때면 많은 이들이 따라서 흐느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행동들이 재판정 밖으로 전해지고
다른 이들의 감정을 자극해 더 많은 지지자를 결집토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동시에 재판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법원과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잠깐 연결해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우선 변호인단 사임에 대한 재판부의 대응, 그리고 재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재판부 대응부터 말씀드리면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변호인단의 퇴정 이후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사임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변론을 해온 기존 변호인단이 그만둘 경우 그 피해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선임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변론을 펴기 힘들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다음 기일인 오는 19일 목요일까지는 이 변호인 선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고심 끝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는데 변호인단이 여기에 대해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건 용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검찰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법정에서 항의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는 건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 협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른 변호인단 또는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이어갈 경우 1심 선고가 나온 뒤 박 전 대통령 측이 중간에 변호인단이 바뀌어서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항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기존 변호인단이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법조계에서는 오늘 박 전 대통령 발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떠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믿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무죄 주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걸로 읽히는데요.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입니다. 법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정치투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발부한 구속영장을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탓하면서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건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예, 박민규 기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취재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국선 변호인이 만일 선임이 된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그 자신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일 국선 변호인단을 꾸려야 된다면 그 규모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국선 변호인단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 혹시 그것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선 변호인단이 선임될지 여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 진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이 어떤 규모로 결정되든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정치 보복이라는 수사를 동원한 사법제도 부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그동안의 재판을 취재해온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더 하고 가자면 만일에 이것이 정말 정치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선 변호인단으로 갈 가능성, 이게 크다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의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앞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예.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재판과 매우 비슷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예.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단이 집단으로 사임을 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요. 예. 국선 변호인 선임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고 재판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발언은 1심 선고를 포함해서 재판부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읽히죠. 네, 박 전 대통령은 이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쳤습니다. 예. 재판부가 정치와 여론에 휘둘렸다고도 몰아세우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정치적 결정으로 단정 짓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예.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부정의 이유로 내세운 이 정치 보복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불거졌고 또 검찰의 1차 수사와 특검 수사 모두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정치 보복이란 이 궤변을 통해 구속 연장 이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 보복이란 단어가 이 상황에 결코 맞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뭐 누가 봐도 그 논리는 빈약해 보이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의도는 그럼 뭐라고 분석이 됩니까? 예,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 자체에 정치색을 입히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예.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 색을 더 씌워서 이 재판 자체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오염시키려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지 세력들은 이 재판 진행 자체를 부정할 테고 어떤 결론이 나와도 믿지 않는 상황이 조성이 될 겁니다. 예. 이는 법원을 압박하는 여론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될 테고 향후 항소심을 비롯한 이 모든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입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태블릿 PC 문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 보복이란 말로 오늘 발언을 끝맺었는데 발언의 시작은 배신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까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배신을 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역시 박 전 대통령 자신은 혐의가 없고 보복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된다 이런 논리로 가져가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발언들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최순실 씨였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예.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 때도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해 엄격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예. 구치소 조사에서도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며 책임을 밀어왔습니다. 오늘의 이 배신의 대상 역시 최순실 씨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예. 사실 배신이라는 단어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때마다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 바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발언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 발언들을 한번 보시면 배신으로 인해 명예와 삶을 잃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등 이 피해를 호소하는 발언들을 반복해서 오늘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지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언의 전체적인 목적이 결국 이 지지층 결집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 박 전 대통령 측이 사법제도를 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까지 헌법이 규정한 이 기관들과 그 기관에서 진행한 절차와 결과 모두를 부정해왔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부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특검 조사를 받겠다 하더니 특검 조사는 또 조사 장소 등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시민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편파적이라면서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지 법관이 아니다.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이 김평우 변호사는 이 재판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무단 불출석과 함께 구인영장 집행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에 이서준 기자와 잠깐 얘기 나눈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만일에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 변호인단을 재판부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재판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또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지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C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은 65%로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폐청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서울에서 7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호남 지역보다도 서울이 높았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은 65.1%,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은 31.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전직 대통령들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 개입과 관련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있겠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또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 박 장관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1년여 전부터 이미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는 정식으로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고 이런 보고를 올린 직원은 오히려 좌천됐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만 그 과정이 제대로 됐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공개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14년 말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사례에 대한 첩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으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부임한 직후부터 최순실 씨와 최 씨가 추진한 두 재단 관련 첩보 170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 2014년 12월. K스포츠재단 등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계좌로 35억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추 전 국장은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첩보들을 2014년부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집,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원장에게 정식 보고되지 않았고 추가 첩보 수집 지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재계의 불만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전경련 담당 직원은 복장 불량을 사유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JTBC 유정아입니다.
예, 이 문제는 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이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추 전 국장이 수집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예. 뭐 많이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은 언제 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지난해 7월 말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직후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 시청자분께서 들으시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서.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한 것과 관련했다는 것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얘기고 그걸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거죠. 직후가 그 동향을 수집한 시점이라는 건데요. 우 전 수석에게는 관련 보고가 2차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선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법조 출신 야당 의원과의 친분, 또 동선의 보안을 유지한다는 개인적인 동향이고요. 그리고 경찰청의 이 소극적 지원으로 조사가 답보 상태다, 이런 감찰 상황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경찰청 등의 자료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사 비협조라는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거나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시간을 벌어 야당의 공세 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 전 수석을 위한 전략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네요. 국정농단과 관련된 보고도 우 전 수석에게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은행장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을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고요. 8월에 이 내용들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2016년 7월에 최순실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은행장 인사청탁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당시 인사청탁의 목적지로 우 전 수석이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은 최순실 씨 등이 새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당시 은행장의 연임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기로는 우 전 수석은 끝까지 최순실 씨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번 것만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의 보고를 받아왔다면 두 사람의 관계도 조사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 우 전 수석이요, 추 전 국장을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에 추천했었다고 오늘 개혁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직접 챙겼다는 얘기죠. 추 전 국장은 2015년에는 인권위 전 상임위원인 유영하 변호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안봉근 당시 비서관을 2차례 접촉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추 전 국장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사안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사찰 정황인데요. 2016년 초에요,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동향을 수집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를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때도 김진선 전 위원장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2014년 7월에 돌연 사퇴했고 이 사퇴한 배경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 전 국장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난해 3월에는 문체부 간부 8명의 부정적인 평판을 수집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의 김종덕 전 장관에게 인사 조치를 한 인물과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생기는 건데요. 다만 이 두 가지는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혁위는 오늘 이 추 전 국장이 이런 사찰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추 전 국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조사뿐만이 아니라 작년인가요? 그때도 국정원에서 감찰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가 됐었는데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 결과는 그때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당시 추 전 국장에 대한 의혹을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혁위는 또 오늘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조정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를 위한 서한을 보내도록 했는데 이때 국정원 예산 300만 원 집행됐다, 이것도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감사원이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내정됐던 기종을 탈락시키고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의 특혜가 주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FX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대한 실질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013년 9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의 무기 도입 최고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단독 후보였던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부결시켰습니다. 2년 넘게 수많은 협상과 시험평가, 유찰, 재공고를 거쳐 올라온 기종을 2시간 반 만에 탈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공군이 또 한 달 뒤엔 합참이 스텔스 성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경쟁 기종 가운데 스텔스 성능을 충족하는 건 록히드 마틴의 F-35A뿐이었습니다. 군은 60대를 사기로 했던 것을 40대로 줄여가면서까지 록히드 마틴을 선택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록히드 마틴의 특혜가 주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제 데모뿐만이 아니라 당시 야당 의원들의 낙선 운동까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전경련과 대기업을 압박해서 특정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야당 의원들의 낙선 운동에 대한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보름 앞두고 보수 성향 단체인 월드피스 자유연합은 낙선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28명 모두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허현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이 낙선 운동에 세세하게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이메일 내역엔 해당 단체 관계자가 허 전 행정관에게 어디서 누구에 대한 낙선 관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허 전 행정관에 대해 특정 단체의 자금 지원을 압박한 직권 남용 혐의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국민소통비서관실 본연의 업무가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단체별로 정해진 지원금 중 일부를 떼어서 특정 단체에게 몰아주고 동시에 낙선운동과 같은 구체적 활동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촛불 집회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소식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민이 이 상을 수상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가혹한 겨울 날씨에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모범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는 촛불 집회를 모두 취재했던 이선화 기자입니다. 독일의 공익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우리 국민을 올해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mplies that the peaceful exercis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in particular the civic right of peaceful assembly are the essential components of democracy. In our view, the people's candlelight demonstrations have given the whole world evidence of this important fact. 에버트 재단은 각국에 100여 개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지난 1994년 에버트 인권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세계 각지에서 인권 증진에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콜롬비아의 유혈 분쟁 종식을 위해 앞장선 여성 평화노선이란 단체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인권상 제정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재단은 가혹한 겨울 날씨에도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모범적인 방식으로 드러냈다고도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경찰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다른 일도 아니고 자택의 공사비 때문에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 회장은 과거에 탈세 혐의로 구속된 적은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 원 중 30억 원을 계열사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과 임직원 소환 조사를 통해 30억 원을 항목별로 어디에 썼는지, 조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나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그룹 시설 담당 조모 전무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회장 조사 뒤 추가로 불러 보강조사해 다시 신청했습니다. 자택을 공동 소유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999년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한 혐의로 구속된 뒤 18년 만이 됩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 계좌에서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부분 찾아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8년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를 모두 실명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 약속과는 달리 차명 계좌 상태에서 돈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 결과 세금과 과징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486명의 명의 1,199개입니다. 금액은 총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차명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식과 예금 4조 4천억 원을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이 실명 전환을 하지 않고 출금할 수 있었던 건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란 지적입니다.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차명도 누군가의 실명이기 때문에 실명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삼성은 대국민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모두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을 받은 계좌이고 세금은 전액 납부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 금지 처분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이 최근에 일부 내용을 가린 채 재출간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대로인데 허위 사실로 판단된 33개 부분만 가린 것이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제1권입니다. 겉표지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지가 둘러졌고 본문 33곳이 검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법원이 지난 8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면서 허위로 판단한 부분들입니다. 문제가 된 문장이나 문단은 가려졌지만 앞뒤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이나 계엄군 발포 부정 등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은 그대로 실려 있는 겁니다. 법원이 출판과 배포 금지를 명령한 출판물에서 직접 지적한 부분만 가리고 다시 출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도 이번 재출간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출간본에 출판 배포 금지를 위한 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자기들 그 다음에 주장한 거 설명하고 주장하는 거 그건 그대로 실은 거예요. 앞뒤 문맥이나 문장이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재단 측은 또 1권 외에도 5.18 관련 재판 내용 등을 담은 3권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MBC 아나운서 28명과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신동호 MBC 아나운서 국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은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호 국장이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업무와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내거나 방송 제작에서 배제하고 동태 파악까지 지속적으로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노조는 경영진뿐 아니라 실무 간부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신동호 국장에 대한 고소가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해군이 오늘부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모 강습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전력의 규모가 워낙 커서 북측으로선 비상이 걸렸을 법한데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반도 해역에 로널드 레이건호를 기함으로 하는 미국의 항모 강습단이 진입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도 함께 편성됐습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레이건호에는 F-18 슈퍼호넷 전투기, 공중조기 경보기 등 각종 항공기 70여 대가 탑재돼 있습니다. 서해상에선 북한의 연평도나 백령도 기습점령 등 해상 도발 저지를 위한 연합대 특수전부대 작전 훈련도 진행됩니다. 핵잠수함에는 김정은 참수작전 전담 특수부대원들도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도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수상함과 잠수함을 투입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것과는 달리 NLL 이남에서만 실시됩니다. 미 7함대는 이번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도 오는 26일까지 한반도 해역에 머무르며 단독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 넘게 도발을 안 하고 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 기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 달째 추가 도발을 멈춘 상황에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No, sir. He has made it clear to me to continue my diplomatic efforts, which we are, and diplomatic efforts will continue until the first bomb drops.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 협상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항상 열려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덕용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지난달에 이어 19일부터 비확산회의 참석차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합니다. 같은 회의에 웬디 셔먼 전 차관 등 미국 전직 관리들도 참석해 최 국장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주역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북핵 협상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일부 생수업체 공정수, 그러니까 정수를 마친 상태로 병에 담아 팔기 직전의 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나왔다는 JTBC 보도가 나간 뒤에 환경부가 전국 생수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에도 환경부는 이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개 업체가 문제가 됐는데 환경부는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생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첫 우라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53개 업체 가운데 2곳에서 국제 기준을 초과해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해태음료 철원 공장은 곧바로 활성 필터를 설치한 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문제가 된 취수정 3곳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감독하는 이동 장수샘물은 정밀한 지질 조사 없이 취수 깊이를 200m 이상에서
150m 수준으로 낮췄을 뿐 해당 취수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펌프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의 시판 생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보다 5.4배나 높게 검출됐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후 해당 업체의 제품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이 없다는 점만 강조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수 제조업체의 공정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소극적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름 동안에 계속 우라늄이 들어가는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측정해갖고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랑 같이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환경부는 전국의 생수업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부하를 성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해군 대령 A씨에 대해 해군 군사법원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부하인 대위 B씨를 2차례 성폭행했고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해군 군사법원은 B씨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과 2차례 성폭행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의사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입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차라리 애교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입수한 녹화 영상 속의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폭언과 폭행이 난무합니다. 의대 안에서의 폭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술실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다면 환자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국내 한 유명 사립대학교 병원의 수술실 녹화 영상입니다. 시작부터 집도를 맡은 교수의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한창 욕설이 이어지다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급기야 분을 참지 못한 교수가 갑자기 들고 있던 수술용 가위로 전공의를 내려칩니다. 물어보는데 말 안 해서 사람 열받게 만들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두 번 는 알아 몰라.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수술실 녹화 영상. 역시 같은 교수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도 선명합니다. 아주 확 펼쳐. 어정쩡하게 펼치고 아이고 좀 깨라 임마.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안전마저 우려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와 병원의 대처는 미온적입니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의 반발로 석 달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징계가 없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전북대 병원에서 불거진 전공의 폭행 사건도 가해자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하는 교수에 대해 지도 전문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방금 보신 보도가 공포의 수술실이었다면 이번엔 공포의 장애인 택시입니다. 한 장애인 택시 기사가 앞이 보이지 않는 10대 학생을 태운 채 욕설을 퍼붓다 도로 한복판에 내리게 했습니다. 경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30분 넘게 택시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16살 노무군이 다니는 서울 종로의 한 맹학교입니다. 지난달 15일 수업을 마친 노군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장애인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경로를 바꿔달라고 하자 택시기사 이모 씨가 언성을 높입니다. 왜 좌우편을 또 가달라 그랬죠? 예. 그럼 불법 유턴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법 유턴이라는 거를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불법 유턴이라는 거를. 언성을 높이지 말아달라는 노군의 말에 택시기사의 막말이 시작됩니다. 불친절한 거지, 손님 같은 건지? 그럼 진짜 좋게 하나 또 윗놈의 나가지고. 공포를 느낀 노군은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가 더 진짜 떨군다니. 초중등 동으로 하나. 내려주시겠어요, 그러면? 할까 그러면? 내려주세요, 그러면. 가. 가라고. 야!
노군이 택시에서 내렸던 5차로 도로입니다. 택시기사는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곳 도로 중간에 노군을 내리게 했습니다. 노군을 다시 태운 이 씨는 20분 동안 더 달렸고 노군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약수역에서 내려줬습니다. 납치랑 다른 게 뭐예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눈도 안 보여가지고 걷는 것도 힘든 놈이 오죽하면 내리겠다 그러겠습니까? 내려주세요. 경찰의 도움을 받은 노군은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환청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을 널리 알리고 싶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기사와 협회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저희 아이가 저에게 전해준 기자님께 전해달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경찰은 이 씨를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요즘 농어촌 지역에 가보면 곳곳에 각종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가 지원한 겁니다. 2005년부터 여기에 들어간 돈이 13조 원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세금만 쓰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JTBC가 전국 700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점검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문을 닫거나 찾는 사람 없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도농교류센터입니다. 관광객의 숙소와 바비큐장, 자전거 대여 등을 위해 지어졌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자전거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농기계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 수상레포츠 선착장은 입구를 쇠사슬로 막아놨고 데크는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강천섬 권역 농촌마을 개발 사업이란 이름으로 2009년부터 4년 동안 56억 원을 들였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42억 원을 들인 충남 홍성시 용봉산 권역 정비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마을 도서관과 체력 단련실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지은 건물인데요. 관리가 되지 않아 천장에는 온통 거미줄 투성이고요. 현관 입구는 복권이 잠겨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무려 25억 원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 좋아. 문 닫혀서. 나라에서 번역은 잘못된 거야. 다 문 닫게 생겼어. 이것도 전기세도 못 내게 될 판이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702곳을 조사했는데 원래 용도와는 상관없는 식당으로 운영하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곳도 있는 등 322개 지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300여 명에 달합니다. 올 들어 미국 특수전부대 집중적인 공습을 받아온 테러 조직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소말리아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거리는 잿더미로 변했고 주저앉은 건물에선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폭탄을 실은 트럭이 도심 사파리 호텔 앞 사거리로 돌진해 폭발했습니다. 2시간 뒤 인근 번화가에서도 폭탄 트럭이 터졌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차량과 행인들로 붐비던 곳을 노렸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알샤바브의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멘과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 연계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소말리아에서 알샤바브는 한때 주요 도시들을 장악했다 수년 전부터 세력이 약화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엔 10여 차례 미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공습 때 알샤바브 사령관이 사망한 뒤 보복 테러를 예고해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는 조카를 비롯한 일가족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건물을 사들이고 사우나를 운영하며 호화롭게 생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총책 최모 씨 부부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화장실 천장을 열자 대포폰과 관련 서류 뭉치가 나오고
집안 곳곳에서 숨겨둔 현금 다발과 명품 시계가 쏟아져 나옵니다. 최 씨는 2010년부터 7년 동안 필리핀과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경찰은 최 씨 부부와 함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일가족 6명 등 14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책 부부와 그리고 총책의 누나 부부, 그리고 누나 부부의 아들, 그리고 총책의 처남, 이렇게 이제 중요한 직책들은 자신의 일가족이 다 운영을 했고, 이들은 회원 6천여 명으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고 이 가운데 500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의 최 씨 부부는 이 돈으로 건물을 구입하고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며 부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한 남성 전용 사우나입니다. 최 씨는 불법 수익으로 이 사우나를 사들인 후 부인 백 씨 명의로 운영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포함해 약 34억 원 상당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살충제 달걀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준치를 넘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인제 산란계 농장입니다. 달걀 일부는 이미 군부대에 납품됐습니다. 그런데 살충제 성분이 나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농장에서 출하된 노개는 지난 12일 경기도 포천의 도축장에서 살충제 잔류 검사를 받았습니다. 표본으로 쓴 6마리 모두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05mg 넘게 검출됐습니다. 16배나 많은 0.79mg이 검출된 닭도 있습니다. 이 닭들이 낳은 계란에서도 기준치를 2~3배 웃도는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 남아있는 계란 3만여 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7만 7천 개는 이미 지역 군부대로 납품돼 소진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비펜트린 성분의 진드기 살충제를 쓴 건 지난 3월 한 차례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계란은 지난 8월과 9월 조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란 검사를 저희가 13일날 수거해서 하면서 이건 뭐 당연히 안 나오겠지 2번 다 했으니까 그 전에 근데 이게 나왔단 말이죠. 저희도 황당하죠.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이유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출하 전이나 도축 전에 잔류 성분 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걸러집니다. 하지만 계란은 월 1회 검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까지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북한 여자 청소년 축구팀이 19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태국을 상대로 9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북한 승향심 선수는 혼자 4골을 넣었습니다. 우리 여자 축구는 2번이나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호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는 힘과 스피드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북한은 전반 12분 승향심의 중거리 슛으로 첫 골을 뽑은 뒤 골 행진을 펼쳤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엔 주효심이 30m 밖에서 슛을 날리며 5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북한은 후반에도 4골을 추가해 9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승향심은 혼자 4골을 넣으며 이번 대회 강력한 득점왕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성인 여자 대표팀에서도 주축을 맡고 있는 승향심은 지난 4월 우리 대표팀과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북한은 승향심을 앞세워 지난해 17세 이하 월드컵과 20세 이하 월드컵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우리 여자 축구는 90분 내내 호주를 몰아붙였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반 김소은, 후반 강채림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후반 호주에게 역습으로 골을 내주며 0대2로 졌습니다. 1패를 안은 한국은 조별리그 남은 2경기에서 베트남과 일본을 넘어야 이번 대회 4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전북 군산에는 신선이 논일 정도로 아름답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선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섬에 육지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생기고 불법 셔틀버스가 운행하면서 관광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수십 개의 초록섬이 무리지어 떠 있습니다.
그중에도 아름다운 백사장과 바위가 있는 선유도는 으뜸으로 꼽힙니다. 군산의 선유도라는 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망주봉을 비롯해 이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근데 이곳으로 들어오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재진이 내리자마자 호객꾼이 몰려듭니다. 선유도 가시고 오세요. 지난 5월 문여도에서 선유도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임시 개통했는데 걸어서 1시간, 차로는 10분이 걸립니다. 지역 주민들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를 이용한 호객 행위가 극심해졌습니다. 무료 셔틀버스라는 입간판 앞에서 기다리자 봉고차 한 대가 옵니다.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셔틀버스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을 하는 듯 강매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으지 않고 맛있는 데 찾아주세요.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우리가라 저리가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 하지만 내려준 곳은 식당은 아니지만 전기 스쿠터 대여업체입니다. 첫 번째 저희 가격이 3발 달린 거요. 두 번째 전기 오토바이.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간당, 여기는 모든 게 시간당 2만 원인데 2시간이면 3만 원이에요. 돌아가는 차를 타려면 가게에서 발급하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선유도 여행이 너무 어렵네. 어려워져 버렸네. 또 다른 무료 셔틀버스는 선유도에 도착한 후에도 한참을 깊숙이 들어갑니다. 식당 앞에 내립니다. 자,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주차장 입구에는요, 이 무료 셔틀버스는 불법이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곳 주차장을 보면요, 매표소까지 마련을 해두고 불법 봉고차 영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자전거 대여업체 등의 셔틀버스 영업으로 민원이 많아지자 군산시는 7월에 일제히 단속을 벌였습니다. 강매는 줄었지만 도리어 버젓이 1인당 10,000원씩을 받고 버스에 태우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운송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셔틀버스 수십 대에 섬 내부길은 마비가 됐습니다. 과속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외길에 마주치기라도 하면 혼란은 가중됩니다. 사람들이 살살도 안 가지 않은 돈 벌 욕심에 여기는 길이 작게 옛날 길이라. 근데 그냥 싱싱 달려가서 여기도 애들 키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군산시는 위장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곳은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사람만 지나도록 하고 있지만 전기 오토바이와 스쿠터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지 말라는 안내판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로 엉켜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선유도 다리 개통은 이곳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개통 이후 온갖 불법 행위들이 난무하면서 이 신선이 논이는 곳이라는 이름의 선유도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SUV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SUV가 이렇게까지 진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SUV의 시작. 뉴 푸조 3008.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혼돈의 시대. 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논란의 회고록이 재출간됐습니다. 문제시됐던 33부분은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삭제라는 문구와 함께 모두 시커먼 잉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른바 정치적 탄압에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까? 검게 칠해진 문구들은 마치 억울하다는 말을 세상에 내뱉고 있는 것 같았죠.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몰래 묻혀버린 영혼들은 따로 있는데 그는 무엇이 그리도 억울했을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법정 발언 또한 전해졌습니다. 무엇이 정치 보복이고 무엇이 참담하고 비통한 것인지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임한 변호사 역시 단장의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이야기하며 법정을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곳이라고 칭했습니다. 하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부터 이번 공판까지 급기어 전원 사퇴에 이은 보이콧까지 그들은 한 번도 그 법정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논란의 7시간 반마저 7시간으로 줄이고 싶었던 청와대 수장은 무엇이 그리 참담하고 비통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묻고 또 묻습니다. 시민들의 희생을 딛고 군림했던 권력들의 억울함은 희생됐던 이들의 억울함에 앞서는가? 작가 한강의 작품 흰의 한 구절. 죽은 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한 애도 자신의 고국이 단 한 번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월의 광주, 그리고 4월의 그 배. 사람들은 봄을 빼앗겼지만 빼앗긴 봄은 온전히 애도받지 못했으니 단장의 아픔 혹은 포기할 수 없는 진실이란 말들은 그때 그 봄을 빼앗긴 이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말은 아니던가. 법정을 떠난 변호사는 그곳이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했다고 일갈했지만 그 봄을 지나온 사람들은 그 시절이 그랬으므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서 많은 얘기를 했죠. 정치 보복은 이제 끝내달라고 하면서도 최순실 씨에게 배신당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나눌 얘기는 2부에서 나눌 얘기는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만의 발언이 아니고 특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나눴던 얘기를 좀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다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발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언뜻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면서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줄곧 강조해오던 최순실 씨에게 속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처벌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겁니다. 예, 결국 자신은 억울하다. 여러 차례 반복됐던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돌아보면. 예, 지난 1월 말에 한 인터넷 매체와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하고 관리해 온 것 같다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어떤 허황된 얘기, 또 그 허황된 얘기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엄청난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카더라 하는 얘기로 이제 잔뜩 산더미 같이 덮여 있고. 예, 역시 뭐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 인터뷰에서 친박 지지자들에 대한 언급도 역시 했죠. 예,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 태극기 집회 참석자가 촛불 집회 참석자의 2배가 넘는다고 들었다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것 같다.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친박 집회 참가자들을 양분하면서 이 숫자까지 왜곡을 해서 비교하곤 이 법치 수호자들이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예. 이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 나라를 둘로 갈라서 본인의 지지를 촉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바로 다음 날 갑자기 기자회견할 때는 뭐 전혀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상 정반대였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한 다음 날 오후에 박 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의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직후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예. 이후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탄핵안 가결 전에는 계속 고개를 숙였는데 탄핵안 가결이 된 직후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1, 2, 3차 대국민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 물론 최순실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의 내용이 이제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난 1월 1일 기습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선 내용이 정반대였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완전히 엮은 겁니다. 예,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예. 결국 이제 발언의 흐름을 종합하면 자신은 억울하다. 이런 주장이고 뭐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계속 내놓는 하나의 그 배경이 결국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 기간 동안에 이 기자간담회와 인터넷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인 지지자들을 규합하면서 여론전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예. 역시나 친박 단체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 특히 탄핵 심판 대리인단 변호사들의 행동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노골적으로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폄훼하는가 하면 검찰, 특검, 법원 등 국가의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발언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냐 전환이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쓴 표현이 다릅니다. 언론에서는 전환이 환수로 둔갑했다,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라는 비판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용어의 차이를 넘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체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환수, 전환 어떤 게 맞습니까? 우선 한미 공식 문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해서 열린 1994년의 한미 장성급 회의 기록입니다. 한국이 주어로 등장할 때 미국으로부터 작전권 위드드로우, 환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환수는 돌려받는다라는 의미죠. 네, 그 양국 간 공식 회의에서 환수라고 이렇게 썼으면 공식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환수라는 표현이 시작됐는지를 나타내는 문건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건 195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연합군 사령관이던 메가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작전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작권은 1950년 미국에 이양돼서 미국이
단독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이 되자 한미 공동행사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이 온전하게 다 넘겨받으면 단독 행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환수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전환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전환은 돌려받는다는 환수와는 다르게 그 주체가 변한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환이란 용어도 공식 문서에 등장합니다. 2006년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안보협의회 합의문입니다.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 트랜지션이라고 나옵니다. 전환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한미안보협의회 합의문에 매년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환수도 전환도 결국에는 둘 다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국방부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한미가 주체가 되는 뭐 협의라든가 합의, 이럴 때는 이제 트랜지션,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 정부나 군이 주체가 될 경우에는 환수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전작권 환수 문제는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전작권의 이양 혹은 참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태우 씨는 대선 후보 시절에 작전권 재조정이라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김영삼 정부는 환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환수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환으로 썼습니다. 나머지 정부는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환수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전작권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인 2010년에 그 시점을 2015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는 한반도 안보 상황 개선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미국이 이양을 하도록 합의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버액션 제동입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네, 오늘 자유한국당 아침 회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관련해서 류여애 최고위원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자 급기야 홍준표 대표가 말렸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오버액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예. 예. 홍 대표 말대로 류 최고위원의 주장은 별로 기사화가 안 됐고요. 오버액션 하지 말라는 홍준표 대표의 말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래도 비하인드 뉴스에 나왔네요. 예.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무튼 제1야당 최고위원이 탄핵을 너무 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아마 야당 대표의 생각이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오버액션은 말렸지만 본인이 끈질기게 주장했던 통신사찰 의혹 제기라는 끈질긴 액션은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예. 오늘 홍준표 대표는 부인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이 모두 1년간 8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4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4회인데요. 모두 문재인 정부 때는 5월 10일 이후에 창원지검에서 통신자료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홍 대표는 6월 20일까지 비서실장인 염동열 의원의 그 통신자료를 확인해 보니 8번이 조회가 돼 있었는데 현 정부도 포함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을 사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몇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인 결과 염동열 비서실장은 7월 10일 날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의 통신자료 확인과는 홍준표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요. 예. 그리고 홍 대표 부인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에 창원지검이 해명을 했는데요. 공안 사건에 관련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으로서 통신자료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잠깐 5월 달에 있었던 기사를 하나 보면 당시 경남도 공무원이
뭐 저희 JTBC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보육단체 임원들을 당시 홍준표 후보 유세에 동원했다. 예. 이런 의혹이 있었고 5월 4일 날 경상남도 선관위가 창원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으로 통신 자료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 차라리 그냥 얘기가 안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들도 하겠군요. 끈질기게 의혹은 제기하지만 다 좀 무모했던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이게 요즘 뭐 이른바 댓글에 이게 다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스는 이제 이상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가 최대 주주로 돼 있는데 예. 실소유주 의혹이 계속 불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진상규명을 하자 이런 게 캠페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를 보면 오늘 기사에 뭐 MBC 아나운서들이 신동국 국장을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무 상관없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댓글이 달렸었고요. 예. 21호 태풍 관련 태풍란의 진로를 묻는 그런 기사에도 역시 다스 댓글이 붙었습니다. 예. 잠시 뒤에 방송될 텐데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인 김생민 씨가 출연한다 해도 역시 그레이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댓글이 붙기도 했습니다. 예. 패러디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베이더가 이름이 순전히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출연을 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패러디가 나왔었고요. 예. 특정 동물이 하단에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역시 과자 이름에 다스를 붙은 패러디물이 있거나 또는 만화에 이게 다 야당 때문이 다스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옛날에 그런데 정유라는 이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 자, 다스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뭐 어찌됐든 이 뭐 광고도 안 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뭐 아는 이름이긴 하지만 근데 다스는 누구 거냐? 누구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의 것으로 그렇죠. 최대 주주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계속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예.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질문을 좀 통일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건가? 예. 이걸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통일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다스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던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의 소유주가 같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출발이 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노트북을 덮어라입니다. 예. 오늘 정무위 국감 모습을 잠깐 볼 텐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노트북에 가지런히 저렇게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예. 저렇게 붙여놓으면 의원들이 질의할 때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노출이 돼서 그렇죠.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신경 쓰는 시위 방식입니다. 예. 사실 국감 전에 저 각을 맞춰서 종이를 저렇게 열심히 붙이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민주당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 저걸 좀 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안 떼줬었는데 그러면 노트북을 좀 덮자라고 요구를 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노트북을 덮고 결국은 간사 협의를 통해서 정회한 뒤에 간사 협의를 통해서 노트북을 덮고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오늘 야당의 노트북 시위로 정무위뿐만 아니라 농해수위, 국토교통위, 그다음에 보건복지위, 국감이 모두 일정 부분 파행을 겪었습니다. 예. 사실 저렇게 노트북에 편말을 붙여서 카메라에 잡히게 하는 시위 모습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은 당신들도 야당일 때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우리도 적당히 하다가 뗐다. 그러니 너무 몇 번 노출됐으면 너무 오래 끌지 말자. 예. 이렇게 반박하기도 신경이 했습니다. 쓰이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낮에는 20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는 팩트체크 팀이 출연을 합니다. 오대영 기자도 나오고 안나경 앵커가 같이 진행하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h, how sad they sound the songs the Queen must sing of dying, the prisoner upon her throne, the
a melancholy sighing. If she could see her mirror now, she would be free.